업앤다운. 한 주간 화제 인물을 비교 분석하는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업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업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죠? 네, 드디어 5.4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예, 별로 흥행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재미도 없었어요. 아, 재미는 있었어요. 네. 볼거리가 많았죠. 볼거리가 많았죠. 무슨 볼거리가? 오랜만에 브라운관 대신 TV에 나오신 그 최명길 씨와 황신혜 씨, 김성령 씨까지 네. 한때 정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미스 코리아 중에 한 분이셔서 오랜만에 그 전당대회 젊었을 때 거기서 김성령 씨 보니까.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젊었을 때 거기서 김성령 씨 보니까.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전당대회 얘기하시죠. 있는 건 있다고 인정할 줄 아는 거, 인정할 건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안 닮으셨어요. 여의도 업다가 안 닮으셨어요. 정확하게 자기에 대한 표현을 하려면 안 닮으셨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실명도 공개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요, 빨리 말씀하시죠. 예, 5.4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흥행은 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 김한길 대표 부인이시죠? 뭐. 그렇죠. 예. 최명길 씨. 예, 예. 최명길 씨의 사진만 그냥 대문짝하게, 최명길 씨와 그의 3인방, 황신혜, 그렇죠. 김성령 씨의 사진만 대문짝하게 나오는 참 그런 기현상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이번에 5.4 전당대회 결과를 좀 체크를 해 주시죠. 예, 어떻게 일단은 뭐 당대표로는 네, 김한길 대표가 씨가 선정됐고요. 67%로 높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셨고요. 이제 예상보다 진짜 높았죠. 예, 최고위원으로 뽑힌 네 분은 이제 득표 1위로 신경민 씨, 60세시고 전북 전주에 그리고 MBC 앵커 출신이셨고요. 아, 전북 네. 전주라기보다는 지역구가 서울 영등포 의뢰 초선 의원이시죠. 네, 예. 출생지가 네, 새누리당의 그 권영세 전 사무총장을 꺾고 네. 예, 당선되신 분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부산 사하선의 3선 조경태 씨가 계시고요. 네, 부산 사하을의 3선 의원입니다. 네. 예, 그리고 68년생인데 3선 의원이시죠. 그리고 이제 양승조 씨. 이제 천안 출신의 양승조 씨가 이제 민주당의 허리가 되겠다고 하시면서 3위를 드셨고 천안갑의 3선 의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원식 씨가 계십니다. 네, 서울 노원을 네. 대선 의원이신데 네. 근데 결국 보면 그 지난 이제 1년 전이죠. 2012년 6월 9일 날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랑 좀 정말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해찬 대표를 이제 선출했을 때는 네. 이제 개표합을 분석을 해보면 당시에 당 대표는 이해찬 이제 친노의 그 수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이제 친노가 빠진 비주류의 이제 대표격으로 이제 김한길 대표가 됐고요. 예, 비주류의 수장격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당시에 최고위원은 그 6월 9일 작년도 전당대회를 보면 김한길 비주류로 표현되고 그다음에 추미애 민주계죠. 민주계. 네. 그다음에 강기정 우상호 이제 친노 486계파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이종걸 비주류 이렇게 네. 돼서 친노 쪽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2석을 가져가고 구민위계 하나 비주류 둘 이렇게 세게 됐었는데 요번 거 같은 경우는 비주류 전부 다 친노가 다 빠졌어요. 네, 친노 호남계가 다 빠졌죠. 김한길 비주류, 네. 신경민 수도권으로 중도 범주류라고 하지만 중도로 표현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조경태 부산에 이제 비주류. 네. 그다음에 이 양승조 우원식은 중립 성향의 이제 손학규계 또는 뭐라 그러죠? 민평년이라고 부르나요? 네. 비주류 김근태계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요 최고위원하고 당 대표만 본다면 요번에서는 정말로 호남색 다 빠져 있고 그다음에 친노도 다 빠져 있고 여성 한 명도 없고. 네, 여성이 한 명도 없군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만 이렇게 개가 복잡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당이 다 이렇게 복잡한가요? 그렇지 않죠. 모든 당이 다 개는 있죠. 누군가의 그 리더를 따라서 움직이는 개는 있죠. 전통적으로 뭐 상도동계, 동교동계로 양분이 됐었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쭉 있었죠. 글쎄요, 근데 사실 민주당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 친노라고도 할 수 있었던 분들인데 이렇게 좀 분파가 된 그렇다고도 할 수가 있죠. 다 김대중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다 친노계라고 하실 수 있는. 맞아요. 그때만 해도 김근태 쪽 미흥연하고 전부 다 그 시민단체 민주당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민주당의 구성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이쪽 그 양 대통령의 그 정치 산업을 인계했던 친노 세력이 주류로서 활동을 했었고 거기에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486, 386 세대들이 그쪽들이 이제 서포팅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민주당을 지탱을 해왔다가 이번에 그 주류가 됐던 친노 세력들이 왕창 다 배제가 되는, 배제라기보다는 이제 숙청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밀려났죠. 아니고 그냥 당심이 떠났다라고 보는 게 맞죠. 당심이 이제 숙청을 한 거지, 예. 그냥. 예. 그리고 저기 김한길 당대표 선출이 됐는데요. 새누리당에서도 기대감과 함께 많은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표 차이가 컸습니다. 김한길 당대표가 이용섭 후보를 지금 61.72대 38% 정도 한.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정말 많이 났어요. 배 정도, 2배 정도 차이를 벌렸는데요. 이용섭 후보가 승부수를 많이 던졌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단일화도 일단 시도를 해서 단일화 단일화를 시도했었고. 뭐 아무튼 뭐 어떤 식의 단일화든지 강기정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는데 이제 야권의 그 정과의 보도처럼 하던 단일화가 이제 힘을 못 쓴 지는 좀 한참 된 것 같아요. 단일화하면 필패한다. 예. 라는 공식이 내는 거죠, 이제. 예, 무조건. 이제는 그 옛날 그 서울시장 당시에 재미를 봤던 그 박원순 시장, 지금은 이제 현 시장이죠. 박원순 시장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이후에 계속 이게 뭐 단일화가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됐었는데 계속 재미를 못 보네요. 지금. 단일화가 왜 실패하는 것 같아요, 단일화하면? 특히 이번에는 관련 인터뷰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제 강기정 후보와 같이 나온 내용에서는 이번 단일화 같은 경우는 특히 명분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솔직히 그렇죠.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죠. 강한 명분이라고 할 건 없었어요. 안철수. 그러니까 명분 없는 단일화라는 명분 없는 게- 단일화는 이익에 따라가는 단일화였던 거예요. 2등, 3등이 그렇죠. 먼저 1등을 이겨보자라는. 결과적으로 목표가, 그러니까 명분을 딱 가지고, 대승적인 명분을 가지고 단일화를 한다면 국민들도 감동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감동을 받으려면 일단 명분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명분이 없이 없고. 그냥 기계적인 화학적인 그렇죠. 단일화를 계속하니까 이익만을 쫓아가니까 이거는 꼴보기가 싫은 거거든. 근데 지금 이용섭 후보가 이 단일화 승부수만 던진 게 아니에요. 다음 총선, 지금 이분이 광주 광산 의뢰에서 사선을 하신 분인데 다음 총선, 3선인가요? 다음 총선 때는 전라도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배수진을 쳤어요. 불출마 선언까지 하셨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먹혔네요. 그만큼 예. 친노 세력에 대한 어떤 그 대선 패배로 이한 책임론이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네. 친노에 대한 어떤 대선 패배론에 대한 책임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그 의미를 차지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이분이 승부수 던진 게 그 안철수 후보, 안철수 이제 국회의원이시죠. 안철수 의원한테 상임위도 양보했잖아요. 양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죠. 안철수 지금 후보 상임위가 배정이 안 되는 상대적으로 상태니까. 김한길 의원하고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친하다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던질 수 있는 승부수는 다 던졌는데 좀 예, 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 표의 차이에서는 일단 모바일 제도가 폐지된 게 좀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도 예. 그런 근데 부분 두 분은 생각합니다. 그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바일 투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 대선 당시에 이제 문재인 캠프 쪽에 모바일을 같이 홍보하는 분이 친구였는데 그쪽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말이 많았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모바일이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처럼 이제 계속 네. 예, 뭐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고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모바일 투표가 전적으로 배제가 됐죠. 그래서 네. 그 당심을 당원들한테 듣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게 표현된 것 같은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모바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의 모바일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가 선거에 있어서의 모바일 투표는 말씀하신 대로 도입 취지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네.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민주당만에 있어서의 모바일 투표는 친노 세력, 그러니까 당 밖에 분포되어 있는 광범위한 친노, 그러니까 노무현을 사랑하고 노무현을 추종하고 노무현의 영향력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창구로서 민주당에서의 모바일 투표가 자리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문성근 그 영화배우 사회보무죠. 민주당에서. 저한테는 영화배우죠. 전 사회 배우 문성근 씨가 예. 배우 문성근 씨가 그 모바일 투표 안 해준다고 또 승질 내면서 이렇게 또 모든 거 친노 세력 배반 뭐 이런 그 자기네 네. 패배론 이런 거 하면서 다 뛰쳐나갔어요. 결국은 민주당 내 친노 세력에게 있어서 세를 결집하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당내 개파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모바일 투표였거든요. 네.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실제로 보면 이번 선거 김한길 씨의 표 분석을 해보면 대의원 투표에서는 6대4 정도 거의 비등한 선거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네. 비등비등했어요. 그만큼 이용섭 씨가
내부의 대의원들한테는 소구력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리당원이나 여론조사에서는 인지도에서도 밀렸고 밀렸죠. 만약 여기에 모바일 투표가 들어왔었다라고 하면 그 광범위한 친노를 추종하는 그 적극적이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몰빵을 딱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김한길 씨가 지난번 이해찬 씨한테 석패했던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초반부터 이번 5.4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한길 대세론을 구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한길 대세론이 승리를 했죠. 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김한길 대세론이 구축되면서 결국 김한길 후보가 승리를 한 이유 한번 뭐 우리 승리 요인을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말씀해 보시죠.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문재인 씨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크게 따지면은 이제 선거 책임론에서 이제 다가오는 건데 선거 책임론.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구성은 4분의 3 이상이 주류 친노 세력이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이 대선을 졌고 요번에 재보궐 선거도 졌고 그러니까 계속 졌죠. 선거는 계속 졌죠. 김한길 씨가 말했듯이 그 정당은 선거에 이기라고 있는 게 정당인데 계속 졌고 그거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이제 무언가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주류 세력이 다시 무언가 혁신한다고 한다면 그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주류가 가는 게 맞다고 다들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래서인지 대선 패배 책임을 친노에게서 묻는 것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인지 불편함의 표현인지 문재인 의원은 전당대회를 불참했지요. 그건 좀 아니죠. 네, 문재인 여기에 의원은 대해서도 도대체 많은 분들께서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의원이 네. 그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 대선 대한 패배의 책임을 친노한테 묻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닌 거죠. 오히려 나와서. 친노 세력에 대한 어떤 본인을 어쨌거나 48%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자리에 안 나오고 뭐 누가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나는 책임감을 느끼니까 거기 안 가서 뭐 구주만 할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가서 문상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비유를 하면 여자친구랑 싸우고 미안해서 여자친구 생일날 생일잔치에 안 가는 것 같은 느낌. 맞는 거예요. 그런 건 너무 쪼잔한 거예요. 사람이 가서 정확하게 비유를 하자면 정말 쪽팔리면 책임감을 느끼고 그걸 감내를 해야죠. 근데 사실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 전당대회가 거죠. 당대표를 뽑는 뭐 선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당대회가 각 당내에서 있어서 꽃이거든요. 축제의 장이거든요. 또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 함께 나와서 같이 토론하고 또 이건 결과에 대해서 서로 승복하면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거기부터 전당대회 출근하는 거 참가하는 거부터 사실은 그 통합의 시작이 그렇죠.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최고위원 경선에서 되신 분들, 신경민, 양승조, 오원식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48%를 얻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가 문재인 후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보자고 한 반면에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각을 세웠어요. 근데 사실 이제 조경태 의원은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김두관 캠프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선 후보 불가론, 5대 불가론을 얘기를 했죠. 5개가 뭐였죠? 좀 더 짚어주시죠. 일단은 국정 경험이 없다. 그런 면에서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쟁력이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산 선거 출마했는데 실제로 부산에 당선된 사람 문재인 후보하고 조경태 후보 2명밖에 없다. 근데 조경태 자기는 내 힘으로 당선됐으니까 본인은 가장 뭐 본인 하나 건진 거 아니냐. 그 무슨 경쟁력이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에도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대선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근데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다. 조경태 최고가 문재인 최고한테 뭐 이렇게 빚진 거나 뭐 돈 뗀 게 있나? 쌓은 게 많은가 봐요. 글쎄요. 돈 줬다가 뭐 돈 떼었다.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각종 선거 나가라고 네. 비서관 시절부터 얘기했을 때부터 불리하면 절대 안 나갔다. 유리하면 판 자르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또 제일 뭐 가슴 아팠던 게 그거죠. 노무현 대통령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친인척 관리를 하는 민정수석 라인에 있었는데 친인척 관리 잘못한 게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냐. 그래가지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각을 세웠던 부분이었고 사실 이 부분이 대선 기간 내내 계속 이제 회자되면서 사실 문재인 후보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팠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죠. 이번에도 전당대회 좀 불참해서 좀
글쎄요. 근데 좀 더 크게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이게 안철수 후보랑 떼놓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김한길 후보가 예상외로 김한길 대표가 예상외로 큰 표로 당선된 게 안철수 국회의원이 예상보다 큰 표차로 국회에 입성한 거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안철수랑 친한 네, 사람을 친한 사람이. 뽑아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네. 이용섭 후보가 이제 상임위도 양보하고 이런 제스처를 보인 거였는데 안 먹혔네요. 네, 근데 이제 일단 문재인 후보 얘기까지 들어가자면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안철수, 친안철수 같은 방향을 어떻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재인 후보가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안철수 후보랑 더 영향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당대 참가하지 네. 않는 게 안철수 네. 후보하고 관계에서 풀어볼 네. 수 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는 어찌 됐건 좋은 관계일 수는 없잖아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근데 전당대회 자기 당의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건 사실은 당인으로서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인 그러니까 의무도 그게 안 하면서 뭐냐면 이 거대 127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 한석짜리 의원한테 지금 너무 휘둘리고 있는 한석짜리 거예요. 이제 두석 됐죠. 이제 손무창 아, 의원하고 그렇지. 안철수 의원하고 두석 됐어요. 예. 아, 당이 아직 없으니까. 그 1+1 됐네. 이제. 그다음에 구석이니까. 통합 저기 진보 정의당의 어떤 의원도 탈당하고 글로 갈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어쨌거나 네. 고만고만한 한 사람에게 지금 이 거대 야당이 네. 전당대회마저도 휘둘리고 있는 거죠. 나 이거는 그 민주당이 그만큼 존재감이 없어지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철수를 글쎄 뭐 정확하게 안철수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또 하나 그만큼 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김한길의 대세론과 김한길 승리의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김한길이 아니면 김한길이 안 되면 민주당이 분당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윤여준 그 장관께서 전 장관이 이제 언급을 했었던 건데 윤여준. 윤여준이죠. 그래서 누가 되든 민주당은 분당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한길이 돼도 그렇죠. 분당이 될 거고 예. 이용섭이 돼도 분당이 될 거다. 현 상황에 이 그렇죠. 분열된 상황을 수습하지 자, 그러다 보면 못한다면 민주당을 사랑하는 민주당을 지원하는 민주당 당원들은 자신의 당이 분당되는 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과연 그럴까요? 저는 민주당 당원들이 아무도 분당되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아무도라고 표현하진 않았죠.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새누리당 분당되는 거 원하세요? 아니 새누리당이 아니시잖아요. 새누리당이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항상 이렇게 반발하시는 거죠? 아니 뭐 항상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근데 끝까지 오늘 말 들으시면 별로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만 하고 안 할게요. 우리 팟도 실명제를 적용해야 돼. 요거 얘기만 하고 안 할게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분당을 그러니까 개파를 분석을 해보면 김한길이가 얻어갔던 60%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친노 세력 민주당 대의원들의 친노가 약 한 40%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분들은 이용섭 씨한테 몰빵을 줬어요. 몰빵을 줬다고. 그럼 나머지 60은 어떤 세력들이냐. 기본적으로 나머지 60 중에서 대선 패배, 개파 청산을 운운했던 비주류들, 옛날 비주류들, 전통적인 비주류들은 약 한 35% 정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60에서 35 빼면 25 남죠. 25가 누구냐? 중립성향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 중립성향의 사람들이 왜 이용섭이한테 안 주고 줄이었던 이용섭이한테 안 주고 김한길이한테 줬느냐? 중립성향의 사람들은 민주당이 쪼개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김한길이가 안 되면 얘네들은 분명히 안철수랑 같이 붙어 먹을 거다. 네. 붙어 먹을 거라면 이게 비속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김한길이가 안 되면 안철수랑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거다. 분당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반대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친노 쪽에서 그럼 친노 쪽에서 안철수 당하고 합당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비주류들이 예. 안 되면 민주당은 승산이 없다라고 비주류들이 몽땅 탈당을 해서 분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주류가 나가는 게 아니라 비주류가 비주류가 나가서 한다. 안철수랑 같이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 세력들은 그럼 주진호 세력들은 좀 더 혁신을 하고 반성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어도 주류에게는 이번에는 당심을 몰아줘야 된다. 분당 없이 그냥 가자라고 해서 그쪽에 25%가 김한길한테 붙은 거죠. 결국은 민주당을 살리자라는 그렇죠. 거죠. 민주당을 건설- 죽여서 거대- 안철수를 살리느니 그렇죠. 민주당을 살려서 안철수를 데려오자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도가 김한길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튼 뭐 지금 대선 패배론에 관한 얘기는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선거 책임론까지 저희가 해봤는데
뭐 이 선거 책임론은 보면은 그 최고위원 경선에 나왔던 윤호중 의원이 가장 낮은 득표로 낙선한 것만 봐도 대선거 책임론이 뭐 적지 않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다 그냥 하는 얘기고, 응? 최명길이 최고의 최명길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승리원이 아니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솔직히 아니 이게 뭐 저는 가보고 싶었어요. 킨텍스 가깝거든요. 가깝잖아요. 킨텍스 일산에 있는 거니까 차로 조금만 가면 돼요. 뭐 여의도에서도 킨텍스 근처에 가깝고. 사시는군요. 네. 바로 아무 말도 말아요. 손 한 번 잡아주면 막 악수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요즘 같은 때는 뭐 흥신의 언니 최명길은 김성희 형 손 한 번 얼마나 나랑 내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사람 최명길 여사라 그래야 되나요? 예, 최명길 의원 저기 네. 예, 여사께서 이 민주당이나 이 당대표 이 당 선거에 굉장히 변화를 가져오신 게 사실 그 전에 당 선거에 이렇게 부인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는데, 예. 이제 최명길 여사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그냥 그 당 대의원들의 그 당심을 흔드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이쁘고 봐야 된다니까. 아니 이게 참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 우리 저희 그 19대 총선 때도 아마 그 광진 을이실 거예요. 이분이 그 김한길 의원이 광진 을이신데 광진구 주민들께서 원도 한도 없이 연애해 보셨다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앞으로 김한길 의원은 어떻게 가야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은 일단 정비 자체를 바꾸잖아요. 당규랑 이런 거 바꾼 거는 이제 예, 나중에 당원 얘기할 당규도 예, 또 이번에 뭐 우클릭을 많이 했다는 예, 표현이 나올 정도니까 되게 나중에 한번 심플하게 해봐야 될 거. 크게 해봐야 될 바라보면은 거군요. 중도적 성향이 강해졌다고 보는데 예, 말로만? 이거를 좀 더 이제 끌어당겨서 확대해서 보자면은 예. 안철수가 가고자 하는 새 정치에 되게 부합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안보와 복지를 같이 잡는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안철수의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면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안철수의 깨끗한 이미지가 이미 정치인이 됨으로써 사라졌고, 그리고 민주당은 새로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마스코트가 필요하니까 아마 끌어오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이제 김한길 민주당에 지금 당명도 개정을 했죠. 도로민주당 민주통합당에서 됐죠? 네. 예, 통합 빼고 이제 도로민주당이 됐는데 근데 도로민주당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아니, 네, 민주당이 민주당이요. 정확한 명칭이에요. 원래 민주당에서 도움도 아니고. 예, 민주당이 묻자고 한 소리였어요. 예, 그 전에 그 작년 2011년도에 재작년 2011년도에 뭐 시민단체 뭐 이런 분들 다 모아서 민주통합당으로 당명 개정하고 약칭으로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통합자 빼고 이제 민주당으로 가죠. 근데 이제 김한길의 민주당 호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지가 이제 관심사인데 우리 30대는 따끈한 30대는 그 안철수를 입당시키는데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민주당의 그 행보가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안철수가 입당할까요? 안철수가 입당하는 거는 일단 그 둘의 문제인데, 일단 노원갑에서 보여준 행동부터 시작을 해서 노원병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원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큰 지원을 네, 했죠. 큰 후보를 안 지원을 냈으니까. 만약에 후보를 냈으면 안철수 의원이 탄생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일단 안철수 의원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면은 어느 정도 모르고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도 호남이나 지방 민심이 네.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의 2배를 압도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 이렇게 당대표가 바뀌면서 그 당규를 바꾼 과정 자체가 내용 자체가 안철수를 굉장히 끌어당기기 좋은 포지션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어쨌거나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비주류가 10년 만에 다시 또 당권을 획득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렇다면 10년 만에 얻은 이 당권을 외부에 있는 안철수 정치 세력에 그대로 넘겨주는 일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안철수가 민주당으로 들어오면 안철수도 비주류죠. 글쎄요. 안철수가 갖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혼자서 갖고 있는 정치적인 존재감과 127석이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의 존재감이 거의 비등해요. 네.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아니 인지도나 거대한 게 아니라 그쪽이 더 커요. 지금 한 명이. 그렇죠. 예. 한 명이 더 크죠. 기사 나는 것도 예. 보고 그렇지. 보면은 그렇고 더 커요. 더 커요. 그렇죠. 지금. 그렇다니까 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서 먹는 거죠. 민주당은 먹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김한길 호가 요번에 나오면서 끊임없이 안철수에게 손을 벌리기만 견제를 했어요.
우리는 경쟁 관계다. 동지적 경쟁 관계다 얘기해서 민주당이 그리고 김한길을 정확하게도 표현을 했죠. 앞으로의 그 정치 야권의 정치 세력 개편에 있어서 민주당으로 김한길은 당선 소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후보 수능 연설에서도 민주당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개편이 돼야 된다. 그 안에 중심에 민주당이 서야 된다. 절대로 민주당이 안철수한테 먹히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우리 거죠. 보면은 안철수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도 안철수가 먹는 것이다 민주당을.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안철수가 영입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안철수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요구했던 정치 쇄신이나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는 있어요. 그것이 먹히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철수를 자신에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개파 청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책 정당으로 해서 수권 정당이나 정책 정당으로 면모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이런 상태에서 단순하게 네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 우리 입당을 해달라는 거는 갖다 바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뭐 김한길 대표도 그렇고요.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네 분도 그러면 대체로 이제 뭐 범주류라기보다는 비주류 내지 중도 세력으로 보여지고 이번에 이제 당대표 권한이 강화되면서 각종 예산권이나 그다음에 지명직 인사권도 당대표가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전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쳤었는데 가져가고 또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3명을 또 지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당대표 권한이 굉장히 강화됐긴 한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127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그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고 당선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 조경태 최고위원이 지적했지만 조경태 최고위원이 그 문재인 5대 불가론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 5대 불가론을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패권주의였거든요. 그 당시 공천을 친노 세력이 자주지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127명 들어가신 국회의원들은 거의 친노 세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친노나 이제 범주류. 그러니까 그 당권을 장악하긴 했는데 과연 127명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실은 입법 의정 활동이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라든지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뒷받침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127명 그러니까 굉장히 국회의원을 과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민주당 드는데. 내 그 뿌리 깊은 친노의 어떤 그 개파 청산은 사실상 지금은 좀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지금으로서는 내부적인 개파 청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친노 세력 스스로가 새로운 정치 환경에 맞춰서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친노 세력은 그 정치사 여의도 정가에서 정말로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48%의 지지를 갖고 있는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부재라든지 스스로의 재산을 깎아먹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친노 세력은 정말로 그러니까 패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에 살아남으려면 개파 청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친노 스스로가 자신의 성질을 바꿔야만 해요. 근데 친노가 바뀌면 친노인가요? 왜냐하면 친노 세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패족 위기에까지 몰렸다가 그때 그 노무현 정권이 소멸하면 노무현 정권 막바지부터 패족 위기에까지 몰렸다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자살로 인해서 좀 서서히 살아나가지고 거의 패족 위기까지 해서 문 닫을 뻔했던 가문이 개파가 지금 뭐 대선 후보까지 내가지고 48%를 얻은 데거든요. 예전부터 보면 변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친노 세력이 어떻게 변해서 48%의 지지를 얻었다기보다는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노 세력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또 민주당을 또 예전처럼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는 야권의 대표적인 정당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고 바꿔야만 안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면 안 될까라고 그만큼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친노가 잘하고 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바꿔야 된다니까요.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전략은 지들이 바꿔야만 하는 거야. 지들이 바꾸기 싫으면 지들이 죽어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의 지지를 얻었으니까.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제가 지지하는 민주당이 어느 개파의 누구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만약에 제가 지지한다면 민주당이라서 지지하는데 그렇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제가 새누리당에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는 정책이나 방향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를 영입하든 안철수를 영입을 안 하든
어떤 결과든지 민주당이 선거에 이기고 나는 이기는 정당이 좋고라는 걸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노의 변화라기보다는 더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한길 당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내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민주당 영혼만 빼고 다 바꾸겠다. 네. 그럼 과연 민주당의 영혼은 뭐냐는 거죠. 민주당의 영혼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김한길 당대표가 얘기한 민주당의 영혼이라는 것은 민주당 간판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영혼인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선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당은 이기는 선거가 제일 네. 우선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이기는 선거를 하면 되는 거야, 이분 입장에서는. 그 영혼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의 정신, 민주당의 뭐 강령, 뭐 이런 거 지금 요번에 굉장히 많이 우클릭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래도 중도지만 아무튼 우클릭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 국민 의식 수준과 함께 또 새누리당은 대선 과정에서 많이 좌클릭됐다는 또 네. 표현도 또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간 어디쯤에서 이제 멈출 것이냐. 만나는 건데. 그럼 과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입당을 하면 이게 민주당이 접수되는 것이냐, 민주당이 안철수를 접수하는 것이냐. 많은 저는 제 주변에 있는 40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같이 술을 마시고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안철수 당이 되는 거예요. 안철수가 그만큼 민주당이 그만큼 안철수를 공입을 하는 게 안철수의 민주당화가 아닌 민주당의 안철수화가 오히려 적합한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민주당에 들어가는 순간 민주당을 자기가 접수한다고 생각하면 입당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안철수가 들어오면 안철수가 입당을 했다라고 볼 것이고 그 점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은 정말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문재인 말고도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저는 손학규도 사실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안희정, 김두관 굉장히 그렇죠, 많죠. 지금. 예.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단련을 시키고 리더로서 앞으로 표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예. 걸 만들어줘야만 해요. 항상 보면 정당은요, 이 새누리당도 비슷한 것 같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당내에 있는 인물한테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당 외에 있는 인물한테 더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럼 이제 김연아를 데리고 오지? 아니 조강지처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연아를 데리고 가까이 오지.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몰라요.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의 인사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의원 말고 좀 아까도 얘기한 안희정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김두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 1968년생인데 부산 출신이고 부산에서 삼수 끝에 국회의원 선거를 3번 나간 끝에 배지를 달았어요. 지역에서. 그러고 나서 내리 3선을 한 의원이거든요. 부산 출신으로. 우리 새누리당에 이런 의원이 왜 없을까요? 우리는 전라도 광주광역시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민주당 쪽은 부산에 보면 진출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원이 그 인력풀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원외 인사를 더 높게 평가하고 당내 인사들은 좀 그렇죠. 저평가되는 그거는 그런 건좀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도 조금 새누리당을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변화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은 새누리당 안에서 사람을 키워자. 새누리당 안에도 정말 좋은 사람들 그럼요. 많아요. 뭐 정말 좋은 분들, 좋은 의원들 초선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키워서 결국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단련이 돼서 큰 인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 외부에서 교수하고 외부에서 그렇죠. 스포츠 선수하고 아니 뭐 스케이트 타다가 와가지고 뭐 평창 올림픽에서 뭐 이렇게 했다고 와서 대권주자 나간다. 김연아 대권주자 나간다. 나야 좋지. 이쁘니까. 그렇다고 그게 대권주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인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좀 근데 김연아 진짜 오면은 새누리당 가면 좋을 텐데. 과연 김한길 호가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이 10월 재보선일 것 같아요. 조만간. 아, 그렇죠. 이 10월 재보선을 김한길 호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10월 일차 재보 관문, 6개월 동안은 그거는 넘기겠죠. 6개월 동안은 넘길 것이다. 예, 6개월 전에 설마 잘리겠어요? 아니, 재보선이 끝나고 나서 결과와 상관없이 물론 결과가 좋으면은 순항을 계속 가겠지만 결과가 나빴을 때 과연 그때도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과를 좋게 가져갈 수 있을까? 민주당은 워낙에 당대표를 자꾸 갈아치우고 그래갖고 당의 그 성향을 보면
금방 또 비대위원장 체제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아, 재보선 치르고 나서 바로 또 비대위원장 체제로 그게 들어간다. 잘하던데요 그거. 민주당은 워낙에 자주 바뀌어서 10월 달부터 안철수 신당이 만약 만들어지면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본인이 만들겠다고 만들면 나올 나오는데 수 있겠죠. 10월 재보선 전에야 만들겠어요. 재보선 결과를 보고 당선 가능한 몇몇 의원을 더 무소속으로 당선시켜서 이제 좀 그래도 현역 의원 몇 명을 그렇죠. 데리고 최소한 교섭단체 정도, 교섭단체 10명이거든요. 네. 교섭단체 10명인가요? 그렇죠. 예, 10명의 교섭단체가 될 정도는 돼야지. 내년 지선 네. 때는 아마 신당이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민주당이 이번 10월 총선에 실패한다면은 너무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뭐 언제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사실은 선거 2번 더 져야 되나? 예. 이렇게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지지 멸렬한 민주당이 정말 좋은 게 아닌 것이. 그럼요. 예. 아니에요.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지 견제할 수 있는 새누리당도 보다 발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면 야당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강경파가 득세를 하게 돼요. 그럼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정강 정책을 다루고 정책을 하는 그 정당의 모습보다는 서로 강경하게 싸우는 투쟁 일변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안보는 더더욱 불안한데 이런 경제나 안보나 이런 문제는 뒷전으로 가고 이제 정말 투쟁 일변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당도 빨리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야당이 빨리 정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새누리당도 그런 야당에 맞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서 계속해서 국민에게 정치적 정당의 모습을 보이려면 새누리당도 계속 정치 혁신 또 정치 쇄신의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 5.4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된 김한길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이 바로 전투를 대비해서 아니 그렇다고 10월 재보선에 승리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재정비를 하시되 10월 재보선은 또 승리하시라고도 권할 수가 없는데 근데 또 여기서 승리 못하면 이거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고민스럽네요. 네. 뭐 저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떡은 누가 주시나? 모르죠. 예. 여러분 이제 오늘 5월 6일 5월달에 행사도 많고요. 어떻게 어린이날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좋은 일도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시고요. 두 분 인사하시죠. 네, 건강하세요. On the upright. So frustrated. 정치를 즐기세요. 뉴스의 뒷면을 보세요. 정치는 어렵지 않아요. 꼼수 따윈 부리지 않고 역공을 피해 저공 비행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쉽게 답답한 퇴근길에서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답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